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종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텔에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12900KS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살짝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타사의 고급 라인 제품들인 라이젠 590X, M1 울트라 이런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광고이니만큼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 테스트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광고를 당해버렸어요. 4K 영상 편집을 위해서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견적을 좀 맞추다 보면 진짜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씩 견적서가 쭉쭉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인텔, 라이젠, 애플 도대체 뭐 사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개의 브랜드가 워낙 뭐 제품들이 다 좋다고 인터넷에 리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4K 영상 편집을 위해서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에게 인텔의 12900KS, 라이젠 590X 그리고 애플의 M1 울트라까지 조립 구성이랑 가격대, 편리성, 확장성, 소음, 프리미어 4K 타임라인 퍼포먼스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 컴퓨터입니다. CPU는 저번 광고 촬영하다가 충동 구매를 해버린 12900KS이며 NZXT의 크라켄트 X73 쿨러를 달아줬습니다. 메인보드는 프로아트 Z690 모델 썼고요. 램은 SK 하이닉스의 DDR5 메모리 64기가를 꽂았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 SSD는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1TB짜리 그리고 파워는 FSP의 1200W짜리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케이스는 전 조금 비싼 걸 샀지만 케이스를 대충 10만원쯤에 산다고 치면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해서 44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구성이에요. 그 다음은 라이젠 컴퓨터입니다. CPU는 라이젠 590X고요. 마찬가지로 NZXT의 크라켄 X73 쿨러를 달아줬고 메인보드는 역시나 프로아트의 X570 모델이고 램은 삼성의 DDR4 메모리 64기가를 꽂았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 SSD도 마찬가지로 SK의 골드 P31, 파워도 FSP의 1200W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역시 케이스를 10만원이라고 치고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하면 360만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DDR5 구성을 하기 위해서인지 인텔은 상당히 가격이 비쌌는데 라이젠은 가성비가 엄청 괜찮은데요? 마지막으로 애플은 맥 스튜디오 M1 울트라 베이스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20코어 CPU에 48코어 GPU, 64기가짜리 통합 메모리, 그리고 1테라의 SSD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539만원이에요. 막상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애플 가격이 들었긴 하죠. 사실 편집 기기를 구입하실 때 편집 스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포트 구성이랑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포트에 SSD나 데이터 카드를 연결하면 파일 전송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애플이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M1 울트라의 6개의 썬더볼트 4 포트는 이건 진짜 너무나도 우수한 연결성이라서 메인보드 좋은 거 쓴다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썬더볼트 4는 디스플레이 연결도 되고 충전도 되고 외부 저장 장치 연결도 초고속으로 가능하고 허브 연결도 가능하고 그냥 만능 포트인데 그게 후면 4개, 앞면 2개, 총 6개로 넉넉하게 넣어주니까 진짜 포트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PC들도 제가 좋아하는 프로아트의 메인보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썬더볼트 4를 2개씩은 지원을 하고요. 또 M1 울트라의 썬더볼트 4 6개에 비할 바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USB-A 포트들은 그나마 많이 달려있는 편이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상쇄가 되는 편이긴 해요. 만약 이렇게 좋은 보드를 쓰신다면 의외로 PC에서도 M1 울트라처럼 10기가의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고요. 와이파이 경우에는 프로아트 메인보드에서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M1 울트라의 와이파이 6보다 스펙상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속도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피커 혹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텐데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딜레이가 상당히 적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나 에어팟으로도 편집이 할만하거든요.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에도 나름은 쾌적한데 근데 컴퓨터의 블루투스 기능은 이 메인보드와의 궁합 때문인지 윈도우와의 궁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조금 많이 느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나 키보드 마우스를 쓰실 분들에게 블루투스는 M1 울트라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PC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디오는 M1 울트라에서는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쓸 수 있는 3.5파이 헤드폰 잭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장된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는 진짜 안 좋은데 급할 때 소리를 어쨌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PC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오디오 포트들이 있어서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을 각각 연결하거나 사운드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포트 구성 및 편의성 부분에서는 M1 울트라가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썬더볼트 4 포트 6개로 말 다 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PC의 경우에도 좋은 메인보드를 구입하신다면 편의성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이건 뭐 테스트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M1 울트라의 압승입니다. 발열과 소음은 없는 수준에 가깝고요. 무게가 좀 무겁고 이게 또 가운데 무게중심이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들기가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얘는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별도의 도구 같은 것들이 없어도 각종 포트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어요. 반면 PC들의 경우에는 덩치를 보면 당연히 휴대성이 좋지 않죠. 뽁뽁이에 잘 채워가지고 뭐 현장 편집이 필요한 경우, 뭐 라이브 같은 걸 하는 경우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진짜 별로 하고 싶은 모습은 아닙니다. 게다가 덩치가 커서 책상의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기가 되게 어렵고요. 바닥에 놓고 쓰려면 또 각종 포트에 접근하려고 막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해결하려면 도구를 사야 되고, 또 그러면 돈 들고 책상 뭐 복잡해지고 AC 전원도 하나 더 필요하고, 게다가 컴퓨터의 경우에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발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짭수라고 하죠, 일체형 수냉 쿨러들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소음도 심한 편이에요. 소음과 발열 같은 부분은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런 것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M1 울트라가 쾌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전기도 M1 울트라가 훨씬 덜 먹기 때문에 만약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고려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편집 테스트입니다. 인텔 PC의 경우에는 윈도우 11에서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라이젠 PC의 경우에는 윈도우 10에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M1 울트라는 최신 몬테라이 12.4 버전으로 진행합니다. 프리미어는 가장 최신의 22.4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테스트용 프로젝트는 용량이 넉넉하게 남은 삼성의 T7 SSD를 썬더볼트 포트에 꽂아서 진행을 했고요. H264 422 10비트 롱곱 소스, H265 420 8비트 드론 소스가 섞여 있으며 각종 이미지, 프리미어 프로의 이센셜 그래픽을 활용한 효과 자막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M1 울트라가 가격값을 할런지, 영상 편집 분야에서 전통의 강자인 인텔 PC가 좋을지, 아니면 엄청난 가성비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라이젠 PC가 선방할 것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인텔부터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활성화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인텔의 내장 그래픽 카드와 퀵싱크의 위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선 테스트형 프로젝트에서 재생 테스트입니다. 재생은 풀로 해놓고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꽤나 복잡하게 타임라인을 구성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막힘없이 재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PU랑 GPU의 여유도 상당히 충분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은 스크러빙 테스트인데요. 역시나 여유 있고 역시나 잘 됩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원하는 부분에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딱 찍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도 바로바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센셜 그래픽이나 레거시 미디어를 활용한 텍스트 효과를 많이들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움직이거나 느려져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한글을 타이핑하면 이거 아직도 안 고쳐. 아무튼 텍스트를 타이핑하는 것도 부드럽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옮기거나 컨트롤 패널에서 숫자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맞추는 것들도 모두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지도 잘 옮겨집니다. 모션을 클릭해서 테두리를 만들고 이동하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이동이 되고요. 숫자를 조정해서 이동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테스트하다가 처음 알았던 부분인데 좀 특이했던 점은 이 모션 부분을 클릭하지 않고 테두리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조정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조금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인텔의 내장 GPU의 경우에는 코덱을 가립니다. 422 10비트를 플레이백 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420 8비트 플레이백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특정 컬러 뎁스, 특정 크로마 샘플링에 따라서 개입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듯합니다. 인텔의 내장 GPU나 퀵싱크가 모든 동영상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사용하는 422 10비트 코덱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랙매직, 레드사의 로우 코덱 같은 것들은 사실은 관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CPU를 구입하실 분들은 내장 GPU가 코덱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렌더링 테스트인데요. 19분 47초짜리 영상을 유튜브 4K 템플릿으로 렌더링을 했습니다. GPU를 굉장히 풀로 사용하는 모습이고, 내장 GPU의 경우에는 렌더링을 할 때도 422 10비트 소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요. CPU도 풀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더라도 적당히 꾸준히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10분 15초로 굉장히 렌더링이 빠른 모습입니다. 반면 H265의 420 8비트 영상을 렌더링 해보면 GPU가 내장, 외장 모두 사용되는 모습이며, 이때는 CPU의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텔의 내장 GPU는 편집 소스에 따라서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젠 590X 그리고 RTX 3080의 조합입니다. 라이젠 PC 역시 플레이백은 당연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어요. 풀로 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CPU, GPU의 부하가 좀 심하게 적어서 너무 여유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H265의 420 8비트짜리 드론 푸티지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프레임 드랍 인디케이터는 초록색으로 뜨는데 화면은 그냥 재생을 안 하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건 렌더링을 하고 나도 이 푸티지의 경우에는 멈추는 현상이 지속되기도 했는데요. 인텔 PC의 경우 H265 420 8비트 소스를 재생하거나 렌더링할 때 내장 GPU를 활용해서 그런지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지만 라이젠 PC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젠 PC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리미어 프로의 버그인 것 같은데, 이렇게 H265 420 8비트 소스도 스크러빙을 하거나 소스 모니터에서 보면 재생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생기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PC에서 작업을 하고 맥 스튜디오에서 렌더링하고 막 이런 삽질을 하곤 했었는데, 이것도 금방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 고쳐주네요. 스크러빙도 잘 됩니다. H265 420 8비트 드론 소스는 그냥 재생시킬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또 스크래빙 할 때는 또 재생이 잘 됩니다. 훨씬 힘든 작업일 텐데. 멈췄다가 재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인텔 PC랑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텍스트 역시 문제없이 잘 쳐지는 모습이고요. 텍스트 이동, 텍스트 타이핑 등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텔 PC와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버전에서 한글로 타이핑하면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 점점 컴퓨터 비교가 아니고 어도비 욕하는 콘텐츠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미지도 문제없이 잘 옮겨집니다. 테두리가 생긴 상태에서 더 부드럽게 옮겨지고 이런 것들은 인텔 PC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렌더링은 13분 45초가 나왔어요. 인텔보다는 다소 느렸는데 상당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인텔 PC의 경우에 렌더링 할 때 CPU, GPU, 특히 GPU가 진짜 풀로 열심히 돌아간 반면에 라이젠 PC는 이상하게 CPU, GPU가 상당히 널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PC가 내장 그래픽도 있고 해서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사용을 덜 한다고 딱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고, 가격대 성능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엔 M1 울트라의 베이스 모델인데요. 플레이백 테스트는 절대적으로 보면 부족함 없이 쾌적했습니다. 프레임 드랍 인디케이터를 보면 프레임 드랍이 실제로 별로 되지 않는 모습이고, 20개의 CPU 코어, GPU 역시 여유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녹화한 영상으로 보면 체감이 조금 안 되는데, 실제로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는 앞서 테스트한 인텔 라이젠 PC보다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크러빙도 양호합니다. 부드럽게 스크러빙이 진행되고요. 원하는 장소 딱 찍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할 때도 빠르게 재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이 이 정도 끝까지 보면 플레이백 스크러빙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돈이 얼만데. 이게 M1 칩 맥에서 프리미어를 쓰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굉장히 열받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센셜 그래픽을 활용한 효과 자막 테스트인데요. 이게 안 터집니다. 좀 느린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안 터지는 수준이에요. 윈도우처럼 한글 2개씩 나오는 빙신 같은 버그는 없는데, 그냥 이거는 타이핑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윈도우에서도 가끔 가다가 미친 듯이 텍스트 타이핑을 할 때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을 껐다 켜거나 아니면 재부팅을 하거나,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프리미어 재설치를 하거나 뭐 윈도우 포맷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애플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OS 재설치 해봤고 PC 초기화도 해봤고 아이클라우드 공유 다 꺼봤고 프리미어 이전 버전 설치 22.3 버전 뭐 이런 것들 해봤는데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자막 작업을 하려면 텍스트 탭에 있는 그래픽에서 자막 작업을 하면 그나마 작업이 가능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느려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죠. 자막을 쳤으면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치 잡는 것도 또 한 세월입니다. GPU랑 CPU는 그냥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고 너무 느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랬다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M1 Max 맥북 프로부터 지금 제 유튜브 컨텐츠를 모두 맥북으로 편집을 해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텍스트를 옮기는 것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지금은 텍스트 입력조차도 느립니다. 진짜 엄청 답답할 정도예요. 이거 맥 OS가 업데이트되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프리미어가 뭔 잠수함 패치 같은 걸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정도는 다르지만 저희가 맥북 프로 세대, 맥 스튜디오 세대 모두 조금씩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현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이 M1 울트라가 가장 심해요. M1 맥스로 같은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돌려본 영상인데 이걸 보시면은 그래도 자막이 어느 정도 터집니다. 또 M1 맥스 맥 스튜디오 중에 하나는 뽑기가 잘 된 건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거의 윈도우 PC 수준으로 쾌적하게 텍스트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현상이 해결이 안 된다면 프리미어 유저들은 당분간 M1 칩을 탑재한 애플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옮길 때도 텍스트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당히 느려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작업할 만하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PC에 비하면 정말 못할 만한 성능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말이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느려지더라고요. 렌더링은 23분 26초가 나왔습니다. M1 울트라의 가격과 애플의 최상위 라인 프로세서라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쉬운 결과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렌더링을 할 때 일을 안 합니다. 윈도우 PC에서 렌더링을 할 때 이 CPU랑 GPU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M1 울트라 얘는 거의 그냥 태업이에요. 배임이야. 고소해야 돼. 진짜 아예 일을 안 하는 수준이고 정말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안 된 모습이에요. M1 Max 맥 스튜디오와 퍼포먼스 차이도 거의 없고요. M1 프로, M1 Max, M1 울트라 모두 테스트를 해봐도 M1 칩 공통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옮기는 작업, 렌더링 등 예전만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맥 스튜디오 M1 Max 깡통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테스트에서 사용한 타임라인이 그때 썼던 텍스트 타임라인이랑 거의 비슷한 타임라인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렌더 타임이 10분 52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맥 스튜디오 M1 울트라인데 렌더 타임이 23분 26초예요. 분명 제가 그때 써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저도 추가로 여러 대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 현상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각가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있는데 해결된다면 꼭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대 M1 울트라, 400만원대 인텔 PC, 그리고 300만원대의 라이젠 PC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500만원대 M1 울트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비교 대상이 힘들 정도로 어떤 스펙 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400만원대 인텔 PC는 어도비랑 궁합이 가장 좋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버그도 가장 없는 편인 것 같고 성능도 좋으니까 작업을 하신다면 가장 쾌적하게 할 수 있는 PC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텔 CPU의 내장 GPU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내장 GPU가 관여하는 부분에서만 관여를 하고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촬영 포맷인 422 10비트의 영상은 관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퓨젯에서 인텔의 하드웨어 디코딩이 되는 코덱들을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참고해서 내가 주로 편집하는 코덱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300만원대 라이젠 PC가 엄청난 가성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이제 라이젠 7000대가 나오면서 현재 라이젠 590X가 좀 끝물이라는 단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텔에 비해서 렌더링 타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고 잔 버그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도비가 친 인텔 성향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인텔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M1 칩처럼 작업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진 않아서 가성비로서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1 칩과 프리미어의 비정상적인 궁합 때문에 제대로 된 테스트 결과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각 회사의 상급 편집 PC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가 테스트한 영상에서의 해결책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